대기업의 막내딸이 한순간에 천덕꾸러기가 되었다. 그들이 날 버리기 전에 내가 버릴 거야. 네가 친딸인 거 우린 몰랐어. 제발 용서해줘. 이미 늦었어, 안녕 가족들. 내가 진짜야. 그 말을 하기 전까지 나는 단 한 번도 내 자리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성린이라는 이름은 세상에선 거대한 기업이었지만 내게는 그냥 집이었다. 입양아라는 사실은 숨겨진 비밀도 약점도 아니었다. 오히려 오빠들은 그 말을 더 싫어했다. 그런 말 쓰지 마. 너는 그냥 우리 막내야. 그 말들이 나를 지켜주는 방패처럼 느껴졌다. 어릴 적 기억 속에 나는 늘 새 오빠의 한가운데 있었다. 첫째 오빠는 사람들 앞에서 늘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우리 집에서 제일 소중한 애예요. 그 말 한마디면 세상의 시선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둘째 오빠는 내가 조금이라도 다치면 병원보다 먼저 나를 안았다. 울지 마. 네가 아프면 내가 더 아파. 셋째 오빠는 내 웃음 하나에 하루 기분이 좌우되는 사람이었다. 너 웃으니까 집이 밝아지네. 나는 그런 사랑 속에서 자랐다. 시험을 망쳐도 실수를 해도 혼난 적보다 감싸 안긴 기억이 더 많았다.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 말들이 당연한 줄 알았다. 가족이니까 피가 아니어도 충분히 가족일 수 있으니까. 집안에서 나는 늘 보호받는 존재였다. 식탁에서도 거실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내 몫은 항상 남아 있었다. 내가 말하면 모두가 들어줬고 내가 침묵하면 이유를 물어줬다. 그 시절에 나는 믿었다.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내가 무엇이든 이 집에서는 끝까지 딸이라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사랑은 너무 완벽했다. 마치 언젠가 무너질 걸 알면서도 애써 쌓아 올린 것처럼. 그때는 몰랐다. 오빠들이 가끔씩 나를 오래 바라보던 눈빛이 걱정이 아니라 확인이었다는 걸. 어른들이 내 얘기가 나오면 대화를 끊던 이유가 배려가 아니었다는 걸. 변화는 정말 아무 예고 없이 찾아왔다. 전날까지도 밥 먹었어? 늦지 말고 와. 하던 오빠들이 다음 날엔 내 말을 흘려듣기 시작했다. 웃으며 던진 말에 돌아오는 건 짧은 대답뿐이었다. 그만해. 괜히 문제 만들지 마.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내가 예민해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래서 더 애썼다. 더 조심했고 더 웃었다. 예전처럼 불리고 싶어서. 나 뭐 잘못했어? 그 질문에 돌아온 건 대답이 아니라 침묵이었다. 그 침묵이 내 가슴을 조금씩 깎아내렸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깨닫게 된다. 이 집에서 사랑은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직 그 조건의 이름을 몰랐을 뿐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아무리 애써도 닿지 않는 선이 생겼다는 사실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다. 곧 이 집에 들어올 한 사람이 이 모든 사랑을 단숨에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부터 가장 먼저 등을 돌리게 될 거라는 걸. 이 이야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사랑받던 막내가 어떻게 가장 쉽게 버려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그 이유는 곧 아주 분명한 얼굴로 나타난다. 서연이라는 이름이 집안에 처음 울려 퍼졌을 때 나는 그 이름이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어른들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목소리를 낮췄고 오빠들은 이유 없이 긴장했다. 마치 오래 숨겨둔 진실이 마침내 문을 두드린 것처럼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서연이 서 있었다. 처음 본 서연은 생각보다 평범했다. 얌전한 옷차림, 순한 표정, 사람 좋은 미소. 하지만 눈은 달랐다. 사람을 빠르게 훑고 상황을 계산하는 눈. 그녀는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누가 힘을 쥐고 있는지, 누구에게 붙어야 안전한지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서연은 오빠들 앞에서 완벽했다. 약한 목소리, 조심스러운 태도, 항상 한 발 물러선 자세. 그 모습에 오빠들의 보호 본능은 자연스럽게 자극되었다. 반면 나와 단둘이 남았을 때의 서연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줬다. 귀엽게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말들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꽂혔다. 언니가 입양된 거 나도 들었어. 근데 걱정 마.
지금까지 잘 버텼잖아.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오빠들이 착해서 그렇지. 원래 자기 핏줄 찾으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야. 그녀는 마치 이미 결론이 난 미래를 알려주듯 담담했다. 나는 애써 웃어 넘겼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언니 자리 내가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편하지 않아. 아, 오해는 하지 마. 나 착한 척하는 거 잘하거든. 그 말들이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다음 순간마다 증명됐기 때문이다. 서연이 고개를 숙이면 오빠들의 시선은 곧장 그녀에게로 향했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뒤에는 의심이 따라붙었다. 그녀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 다만 방향만 살짝 틀어놓았을 뿐이었다. 그러면 나머지는 오빠들이 스스로 완성했다. 서연은 나를 몰아붙일 때조차 귀여웠다. 언니가 먼저 양보해주면 다들 편해질 텐데. 나 때문에 언니가 미움받는 것 같아서 속상해.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이 집에서 알아듣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나는 그때 처음 깨달았다. 이 싸움은 소리 없는 전쟁이라는 걸. 울거나 따지면 지는 게임. 서연은 철저히 계산된 행동으로 나를 집안의 문제아로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건 오빠들이 그 계산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오빠들이 날 완전히 버릴 거라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다음 수를 보고 있었다. 언니 사람 마음은 타이밍이야. 늦으면 끝이야. 그 말은 경고였고 선언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확신하게 된다.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더 이상 참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결심이 싹트고 있었다. 이대로 밀려나지는 않겠다고. 이 게임의 끝을 내가 직접 보겠다고. 그리고 그 결심은 훗날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선택으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내가 그저 사랑만 받고 자란 막내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늘 웃고 늘 상냥하고 부족함 없이 자란 아가씨. 하지만 나는 일찍부터 배웠다. 사랑은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지켜야 할 때가 온다는 걸.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세상을 읽었고 조용히 준비했다. 그건 불안에서 시작됐지만 곧 나만의 무기가 되었다. 어릴 때부터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계산기를 두드리기보다 구조를 먼저 봤고 사람들의 말 속에서 빠진 부분이 더 크게 들렸다. 오빠들이 웃으며 말하곤 했다. 얘는 머리가 아니라 감으로 사는 애야. 그 말에 나도 웃었지만 속으로는 달랐다. 나는 감으로 움직인 적이 거의 없었다. 집안의 고용인들은 나를 유난히 아꼈다. 아가씨는 참 이상해요. 왜요? 높은 분인데 제 얘기를 다 들어주시잖아요.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이름을 불러주고 안부를 묻고 실수해도 다그치지 않는 것. 그 작은 태도들이 쌓여 집안에서 나를 중심으로 한 신뢰가 만들어졌다. 아가씨가 있으면 집이 편해요. 그 말은 어떤 칭찬보다 오래 남았다. 나는 그 신뢰를 발판 삼아 집 밖에서도 움직였다. 인터넷 쇼핑몰을 둘러보며 유행을 분석했고 해외 사이트를 비교하며 가격 흐름을 읽었다. 남들은 소비라고 부르던 걸 나는 거래라고 불렀다. 그 시작은 친구 유리였다. 야, 이거 사서 저기다 팔면 남지 않을까? 유리는 웃으며 말했다. 너 말이면 믿어볼게. 유리는 내 둘도 없는 조력자였다. 직설적이고 빠르며 망설임이 없었다. 넌 생각하는 쪽, 난 뛰는 쪽. 그래. 대신 위험하면 바로 빠져. 그렇게 우리는 역할을 나눴다. 나는 구조를 만들고 유리는 현장을 뛰었다. 작은 성공이 쌓이자 유리는 종종 말했다. 너 진짜 장난 아니다. 그 말이 나를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돈은 생각보다 빠르게 모였다. 처음엔 용돈 정도였고 어느새 비상금이 되었으며 나중엔 스스로도 놀랄 만큼의 액수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숨겼다. 오빠들에게도 부모에게도. 왜 이렇게 절약해? 그냥요. 나중에 쓸 때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대답이 거짓은 아니었다. 나는 이 돈을 나를 위해 모은 게 아니었다. 사랑으로 키워준 가족을 위해 필요할 때 조용히 내놓을 준비였다.
그래서 계좌를 나눴고 기록을 집 밖에 숨겼다. 유리만이 전부를 알고 있었다. 이 정도면 너 언제든 혼자 살아도 돼.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그때의 나는 믿었다. 내 능력과 준비가 이 집에서의 내 자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사랑받는 막내에서 쓸모있는 가족이 될 거라고. 하지만 인생은 늘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람을 시험한다. 곧 나는 알게 된다. 아무리 준비해도 상대가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걸. 그리고 내가 숨겨온 이 능력과 비밀이 훗날 모두를 뒤집는 결정적인 카드가 될 거라는 사실을. 그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서연이 집에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느낀 건 작은 사건 하나 때문이었다. 어느 날 아침 집안이 유난히 소란스러웠다. 어른들의 목소리가 날카로웠고 고용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안방 금고에 있던 보석 하나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대대로 내려오던 물건, 외부에 나간 적도 없고 집 안 사람만 드나들 수 있는 보석. 모두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집안을 향했다. 그날 서연은 유난히 조용했다. 평소보다 더 고개를 숙이고 작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입을 열었다. 혹시 제가 괜히 말하는 걸까요? 그 말 한마디에 거실이 조용해졌다. 오빠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무슨 말이야? 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나를 흘끗 바라봤다. 아니에요. 괜히 언니가 상처받을까봐. 그 시선 하나로 충분했다. 설명은 필요 없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나를 향해 서서히 조여왔다. 설인, 너 요즘 방에 오래 있지 않았어? 그 보석, 네가 마지막으로 본 거 아니야? 질문은 조심스러운 척했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나는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다. 난 손도 안 댔어. 그 말은 허공에 흩어졌다.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나와 단둘이 마주한 자리에서 여전히 귀엽게 웃으며 말했다. 언니 진짜 억울하면 어쩌지?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근데 사람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묻는 거래.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며칠 뒤 상황은 더 악화됐다. 내 방에서 우연히 문제의 보석과 비슷한 상자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어색한 위치였고 나는 본 적도 없는 물건이었다. 이게 왜 내 방에 있어? 첫째 오빠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난 몰라. 누가 가져다 놓은 거야? 그럼 누가? 그 질문에 나는 답할 수 없었다. 서연은 뒤에서 작게 훌쩍이며 말했다. 언니를 의심하고 싶진 않은데 상황이 너무. 그 한마디가 결정타였다. 둘째 오빠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설인아, 솔직히 말해. 아직 돌이킬 수 있어. 나는 그 말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믿지 않으면서 솔직함만 요구하는 얼굴. 정말 내가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은 변명으로만 들렸을 것이다. 서연은 끝까지 선을 넘지 않았다. 직접 나를 지목하지도 큰 소리를 내지도 않았다. 대신 계속해서 불안을 흘렸다. 내가 괜히 온 걸까봐 무서워. 언니가 나 미워하는 것 같아서. 그 말들 뒤에서 오빠들의 시선은 점점 나를 떠났다. 내가 웃으면 가식처럼 보였고 침묵하면 죄책감처럼 보였다. 결국 결론은 조용히 내려졌다. 공식적인 처벌은 없었지만 신뢰는 완전히 사라졌다. 당분간 중요한 건 건드리지 마. 집안일에 관여하지 않는 게 좋겠어. 그 말들은 명령이 아니라 선고였다. 나는 집안에서 투명한 존재가 되었고 동시에 가장 의심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날 밤 서연은 내 방문 앞에서 멈춰섰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언니 미안해. 그리고 바로 덧붙였다. 근데 이 집에서는 내가 이겨야 해. 그 말은 사과가 아니라 선언이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오해가 아니라 설계라는 걸. 서연은 이미 여러 번 연습한 사람처럼 자연스러웠고 오빠들은 너무 쉽게 그 흐름에 올라탔다. 사랑받던 막내는 순식간에 의심의 대상이 되었고 진실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기로 했다. 말해도 믿지 않는다면 차라리 침묵이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패배가 아니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차갑고 분명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나는 알았다.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용서가 아니라 증명이라는 걸. 그리고 그 증명의 방식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잔인해질 거라는 것도. 보석 사건 이후 집안에서 나를 대하는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했다. 더 이상 의심을 숨기지도 않았다. 문제는 그 의심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아주 사소한 실수로 시작했다. 너무 사소해서 문제 삼는 쪽이 오히려 예민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방식이었다. 가장 먼저 벌어진 건 식사 자리였다. 가족들이 다 모인 저녁, 서연은 내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일부러인 듯 팔꿈치를 크게 움직이다가 내 옷 위로 국물이 흘러내렸다. 하얀 원피스 위에 선명한 자국이 남았다. 나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순간 서연은 먼저 말했다. 어머 언니 미안해. 내가 손이 좀 서툴러서. 말은 사과였지만 표정은 전혀 다급하지 않았다. 내가 옷을 내려다보며 멈칫하자 첫째 오빠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렇게 유난이야? 둘째 오빠도 덧붙였다. 서연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서연은 그 틈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언니가 많이 놀랐나 봐요. 제가 더 조심할게요. 그 말로 상황은 끝났다. 더 이상 누구도 내 옷을 보지 않았다. 그 다음은 거실에서였다. 모두가 이동하던 중 서연이 내 발을 정확히 밟았다. 힐의 굽이 발등을 찍듯 눌렀고 순간적으로 통증이 올라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숨을 들이마셨다. 아! 그 소리에 반응한 건 오빠들이었다. 왜 그렇게 과장해? 좀 참아. 서연 놀라잖아. 서연은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언니 괜찮아요? 저 진짜 몰랐어요. 그러고는 바로 이어서 말했다. 근데 그렇게까지 아플 일은 아니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프다고 하면 예민한 사람이 되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았다는 증거가 되어버리는 상황. 그날 이후로 나는 몸을 움츠리기 시작했다. 서연이 가까이 오면 본능적으로 거리를 뒀다. 하지만 그녀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언니 왜 나 피하는 것 같아? 그 말에 오빠들의 시선이 다시 나에게 쏠렸다. 괜히 서연 불편하게 하지 마. 이제는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보인다. 괴롭힘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다. 지나가며 어깨를 부딪히고 문을 닫을 때 일부러 손을 늦췄다. 서류를 건네다 떨어뜨리고는 언니가 제대로 안 받아서 그래. 라고 말하곤 했다. 내가 허리를 숙여주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만 좀 해. 집 안 분위기 망치지 마. 라는 말만 돌아왔다. 가장 모욕적이었던 순간은 손님이 있는 날이었다. 서연이 실수로 내 신발을 밟아 굽을 망가뜨렸고 나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순간 둘째 오빠가 말했다. 또야? 넘어질 정도면 일부러 그러는 거지. 서연은 그 말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오빠 그렇게 말하면 언니 속상해요. 그러면서도 내 쪽은 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명확하게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오해도 감정의 엇갈림도 아니었다. 서연은 나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고 오빠들은 그 과정을 적극적으로 방조하고 있었다. 아니, 방조가 아니라 동참에 가까웠다. 나의 고통은 과장이었고 서연의 실수는 언제나 이해의 대상이었다. 나는 더 이상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다. 발이 아파도 옷이 더러워져도 넘어질 뻔해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갔다. 그 사랑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조건부였는지 이제는 분명해졌다. 그리고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다. 그래, 이제 알겠다. 이 집에서는 내가 아프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 순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다른 선택지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나를 이렇게 몰아붙인다면 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판을 끝내겠다고.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이 고구마 같은 시간의 끝에는 반드시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은 갑작스러웠다.
아니, 지금 생각하면 너무 치밀해서 갑작스럽게 느껴졌을 뿐이었다.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게 가라앉아 있던 날, 새오빠가 나를 서재로 불렀다. 셋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 뒤편 소파에는 서연이 있었다. 마치 이미 결론이 난 회의 자리에 내가 늦게 들어온 느낌이었다. 첫째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설인아, 너도 이제 어른이잖아. 그 말은 항상 무언가를 요구할 때 나오는 전조였다.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나는 그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다. 이유는 몰랐지만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둘째 오빠가 말을 이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나한테 맞는 공여자가 흔치 않대. 셋째 오빠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근데 너랑 수치가 잘 맞는다고 하더라.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다. 장기 기증. 가족을 위해 희생하라는 말. 예전 같았으면 망설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부탁이 아니었다. 선택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검사만 해보면 되는 거야. 괜히 겁먹을 필요 없어. 가족이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잖아.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서연이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언니, 오빠들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언니라면 해줄 거죠? 그 말에 첫째 오빠가 바로 덧붙였다. 설마 거절할 생각은 아니지? 둘째 오빠의 목소리는 더 노골적이었다. 이 집에서 자라면서 받은 게 얼만데? 셋째 오빠는 차갑게 말했다. 괜히 문제 만들지 마. 서연도 이렇게 이해해주고 있잖아. 그 순간 서연의 입꼬리가 아주 잠깐 올라갔다.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나는 봤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아니, 계획하고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다. 병원 일정도 검사 결과도 오빠들의 불안도 모두 그녀가 먼저 흘린 말에서 시작됐다는 걸. 나는 조용히 물었다. 제가 싫다고 하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럼 가족이 아닌 거지. 첫째 오빠의 말은 너무 쉽게 나왔다. 그동안 네가 문제였다는 거야. 서연은 이렇게 가족을 생각하는데 그날 이후 집안에서는 은근한 압박이 시작됐다. 식탁에서는 검사는 언제 받을 거야? 병원에서 기다린대.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갔다. 내가 방으로 들어가면 문 앞에서 이기적이게 굴지 마. 너 하나 때문에 가족이 무너질 수도 있어. 라는 말이 들려왔다. 서연은 마지막까지 착한 척을 했다. 언니,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면서도 바로 이어서 근데 오빠가 요즘 밤마다 아파서 못 자요. 라고 덧붙였다. 그 말 한마디에 오빠들의 시선은 다시 나를 향했다. 마치 내가 고통의 원인인 것처럼. 나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반박할수록 더 잔인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미 나를 가족이 아니라 부품으로 보고 있었다. 필요할 때 쓰고 망설이면 비난받는 존재. 그리고 그 뒤에서 모든 실을 쥐고 있는 사람은 서연이었다. 그날 밤 혼자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이들이 원하는 건 내 장기일까 아니면 내 완전한 굴복일까?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내가 이미 모든 걸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고구마 같은 강요의 끝이 결국 누가 무릎 꿇게 될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마음속에서 새 오빠를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다. 미련이 아니라 정리였다. 더 이상 울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대신 아주 조용히 떠날 준비를 했다. 마치 이 집에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먼저 방부터 비웠다. 책장에 꽂혀있던 사진들을 꺼내 상자에 담았다. 새 오빠의 손을 잡고 웃던 어린 시절, 생일마다 케이크를 얼굴에 묻히며 장난치던 장면들. 하나하나 보며 숨이 막혔지만 결국 전부 버렸다. 이건 필요 없지. 내가 나직이 말하면 빈 방이 대답 대신 메아리를 돌려줬다. 며칠 뒤 첫째 오빠의 연구실을 찾아갔다. 그가 집착하듯 밀어붙이던 냉동인간 프로젝트, 가족들조차 미친 실험이라며 꺼려하던 그것이었다. 왜 여기야? 첫째 오빠는 경계하듯 물었다. 자원자 아직 없지?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설마 네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한다면서요.
그 말에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곧 계산이 먼저 돌아갔다. 성공 확률은 낮아. 30년이야.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이야기가 나왔다. 서린이가 자원하겠대. 첫째 오빠의 말에 모두가 나를 봤다. 둘째 오빠는 놀란 척하며 말했다. 갑자기 왜? 셋째 오빠는 미간을 찌푸렸다. 또 무슨 생각이야? 그때 서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내 손을 잡았다. 언니, 그건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목소리는 지나치게 또렷했다. 언니까지 없어지면 오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첫째 오빠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래도 네가 원한다면 말리진 않겠다. 그 말이 내 마지막 끈을 끊어냈다. 붙잡지도 묻지도 않았다. 그들에게 나는 이미 떠나도 되는 사람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집안에서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옷은 하나씩 정리해 기부 상자에 넣었고 책상 서랍은 텅 비워졌다. 내가 쓰던 컵, 담요, 슬리퍼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아가씨, 이건 두고 가셔야죠. 가정부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이제 필요 없어요. 고용인들은 이상함을 느꼈다. 아가씨 요즘 너무 말씀이 없으세요.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요. 하지만 그 말은 항상 서연의 한마디로 막혔다. 왜 자꾸 언니 편만 드세요? 고용인 주제에 선 넘지 마세요. 새 오빠는 그런 서연의 뒤만 따라다녔다. 괜히 자극하지 마. 서연이 예민하잖아. 그 말에 고용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만 복도 끝에서 나를 바라보는 눈빛만 점점 복잡해질 뿐이었다. 마지막 밤 나는 텅 빈 방에 앉아 캐리어를 닫았다. 이 집에서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었다. 가족도 추억도 이름도. 이제 끝이야. 혼잣말처럼 내뱉은 그 말은 이상하게도 후련했다. 다음 날 냉동수면 계약서에 서명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나는 이미 이 가족을 떠난 사람이었다. 그들은 아직 모른다. 내가 오빠들을 버린 게 아니라 이미 버려진 자리에서 스스로 걸어나간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선택이 앞으로 어떤 결말을 불러올지 이제 곧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나는 처음으로 이 집을 천천히 둘러봤다. 떠날 사람의 시선이었다. 미련은 없었다. 다만 진실만은 남겨야 했다. 내가 사라진 뒤에도 누군가는 반드시 마주해야 할 것들이었으니까.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 하나와 태블릿을 올려두었다.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이후 차근차근 모아온 모든 단서가 담겨 있었다. 고용인들의 증언, 친구 유리의 도움으로 복구한 자료들, 그리고 결정적인 영상들까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가장 위에는 출생 기록이었다. 윤가가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친딸의 정보, 그리고 그 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들. 병원 기록, 유전자 검사 결과, 입양 당시에 조작된 문서까지 모두 정리돼 있었다. 그 아래에는 서연의 진짜 부모에 대한 자료가 있었다. 빚에 쫓기던 부부, 그리고 그들이 윤가의 재산을 노리고 서연과 공모했다는 금융 기록들. 착실하네. 정말. 쓴 웃음이 나왔다. 태블릿에는 영상 파일들이 정리돼 있었다. 집안 곳곳에 CCTV, 내가 없는 시간에만 드러나는 서연의 얼굴. 야, 너 같은 게 뭘 안다고. 비켜. 내 자린 원래 내 거야. 고용인들에게 던지는 말들은 칼 같았고 웃음 뒤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아줌마 주제에 감히 나한테 말대꾸야. 아빠가 알면 너 바로 잘려.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지만 카메라는 모두 보고 있었다. 이 집은 곧 내 거야. 서린, 그 애는 없어져도 돼. 마지막 폴더에는 돈의 흐름이 있었다. 서연과 그녀의 친부모가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자금, 그리고 계획서. 서린이 사라지면 의심도 줄어든다. 그 문장을 읽었을 때 나는 오히려 차분해졌다. 이제 확신이었으니까. 모든 걸 책상 위에 가지런히 두고 나는 방을 나섰다. 고용인들이 나를 붙잡았다. 아가씨 어디 가세요?
왜 이렇게 정리하세요?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아가씨, 이건 너무 이상해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말만 남기고 연구동으로 향했다. 냉동인간 실험실은 차갑고 조용했다.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캡슐 앞에 서자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제 끝이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집안은 난리가 났다고 들었다. 내가 남긴 책상을 가장 먼저 발견한 건 오래 일한 집사였다. 이게 뭡니까? 그의 손이 떨렸다. 그는 곧장 첫째 오빠를 불렀다. 도련님, 이것 좀 보셔야겠습니다. 첫째 오빠는 처음엔 짜증 섞인 얼굴이었다. 또 무슨 오해야? 서연이 건드리는 건 그만. 하지만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그의 말은 멈췄다. 화면 속 서연이 고용인을 밀치며 소리쳤다. 치워. 내가 뭔데? 집사는 참다 못해 말했다. 도련님, 저희는 매일 봤습니다. 아가씨가 어떻게 참아왔는지. 그런데 도련님들만 정말 아무것도 못 보신 겁니까? 금융 자료를 본 둘째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계좌 우리 회사 자금이야. 셋째 오빠는 서류를 쥔 채 중얼거렸다. 서린이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마지막으로 출생 기록을 본 순간 거실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말도 안 돼. 그럼 서린이가 누군가가 입을 열었지만 아무도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집사는 울먹이며 말했다. 저희는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진짜라는 것도, 서연 아가씨가 어떤 사람인지도. 그런데 도련님들은 그는 고개를 떨궜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 그 순간 오빠들은 처음으로 깨달았을 것이다. 자신들이 무엇을 버렸는지, 누구의 말만 믿고 가장 중요한 사람을 밀어냈는지를. 하지만 그때 나는 이미 차가운 캡슐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제 진실은 남았고 나는 사라졌다. 경고음이 연구동 전체에 울려 퍼졌을 때 나는 이미 캡슐 안에 누워 있었다. 투명한 유리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이상할 만큼 또렷했고 반대로 내 마음은 너무 차분했다. 이 정도면 충분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증명할 이유도 없었다. 문이 열리며 새오빠가 뛰어들어왔다. 숨이 가빠 제대로 서지도 못한 채 그들은 캡슐 앞에서 거의 쓰러지듯 멈춰섰다. 서린아. 서린, 제발. 처음으로 들리는 진짜 공포가 섞인 목소리였다. 첫째 오빠는 주먹으로 유리를 내리쳤다. 열어. 지금 당장 열라고. 연구원이 고개를 저었다. 이미 주사액 투여가 시작됐습니다. 둘째 오빠는 캡슐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오빠가 다 잘못했어. 셋째 오빠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네가 친딸이라는 거 이제 알았어. 그 말이 들리는 순간 팔 안쪽으로 차가운 액체가 흘러들어왔다. 몸이 천천히 잠기듯 무거워졌다. 기계음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서린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려 그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 감정을 말로 꺼냈다. 기회요? 잠깐의 침묵. 그건 당신들이 이미 다 써버렸어요. 그 순간 철컥. 기계문이 완전히 닫혔다. 세 사람의 얼굴이 유리 밖에서 찢어진 종이처럼 일그러졌다.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벽에 부딪혀 부서졌지만 더 이상 내 세계에는 닿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가족에게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날 이후 윤가는 붕괴됐다. 서연은 도망치려다 붙잡혔다. 아니야. 다 오해야. 언니가 날 모함한 거야. 하지만 이번엔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CCTV 속에서 고용인을 밀치던 얼굴, 돈이 빠져나간 계좌, 친부모와 주고받은 메시지. 서린만 없어지면 다 끝나. 그 문장이 마지막이었다. 첫째 오빠는 서연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넌 처음부터 우리 가족이 아니었어. 그 말과 함께 그녀의 세계는 끝났다. 서연은 보호병동으로 보내졌다. 난 윤가 사람이야. 꺼내줘. 비명은 기록으로 남았고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30년. 연구동 앞에는 노인이 된 세 사람이 매일같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오늘은
오늘은 깨어나겠지. 후회와 공포만 남은 얼굴들이었다. 마침내 캡슐이 열렸다. 차가운 안개 사이로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시간을 잃지 않은 몸, 젊은 얼굴,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은 모습. 서린, 그 이름이 다시 불렸다. 제발. 나는 그들을 바라봤다. 낯선 노인들, 과거에 나를 버렸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들. 잠시 멈춰 섰다가 아주 작게 웃었다. 그 웃음엔 미움도 용서도 없었다. 오직 완전한 무관심만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나쳤다. 뒤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가족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내가 그들을 완전히 끝내버린 것이었다. 나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향해 빛속으로 걸어나갔다. 그리고 그 순간 윤가는 영원히 나를 잃었다.